안녕하십니까. 매주 관심이 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엄선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분석해보는 조석준의 여론일기, 진행의 조석준입니다. 여론일기 이번 주에는 지난번 끝난 6.4 지방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한국여론방송의 김동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여론방송의 김현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6.4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기대보다는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조용한 유세 활동을 펼친 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번에 첫 번째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면서 미리 등록을 해야 했던 부재자 투표에 비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처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선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두 분 선거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먼저 김현태 기자. 네, 개인적으로 선거는 정말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이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동주 부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의 결과는 이도 저도 아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결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권에 대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선거로 인해서 정치가 판단되는 것이라면 현재의 선거 결과는 이것이 이쪽인가? 이것이 여당에 유리한가? 야당에 유리한가? 사실 판가름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여야 대표들이나 그 리더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다 국민의 그 마음의 선택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김 부장 말씀한 것도 일리도 있지만은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여야에 대해서 준엄한 그리고 단호한 그 의사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그 선거하면 무엇이 떠올랐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많이 물어보셨을 텐데요. 많이 나온 답변들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2, 3세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은 새정치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한 결과 약 20% 전체 답변자 중에 총 20% 정도가 새정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의무다. 그리고 신뢰가 없다라는 답변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정치인에 대해서 생각이 난다. 국민의 선택이 생각이 난다. 국민의 생각이다. 국민의 권리다. 휴일, 유세 활동 등이 각각 5%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 휴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요. 김동주 부장은 어떠세요? 어르신 세대의 이 선거에 대한 이미지는 정신없다. 지하철 유세 때문에 정신없다는 의견도 있고요. 당선만 되기 위한 공약들을 펼친다. 당시 상황만 모면하는 것 같다. 공약이 공허하고 시스템 보완되는 공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부정선거가 생각난다. 후보자들의 뇌물 공약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고요. 똑같은 해가 돌아왔다. 누가 되든 나라는 어렵고 국회의원들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 답해 주신 분도 계시고 큰 희망, 새로운 시대, 좋은 정치를 기대한다. 일단 당선되면 모른 척해서 허무하기 때문에 좀 좋은 정치를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은데 나라의 일꾼을 뽑는다는 말씀이 가장 많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4, 5세대의 의견을 좀 보면 가장 많은 의견은 새 정치를 바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세 활동에 대한 조금은 유세 활동에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올바른 정치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그 4, 50대에서 정신없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6번째가 되고요. 한꺼번에 많은 투표를 하게 되는 이번에는 저도 투표를 하면서 느꼈는데 모두 7명을 뽑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도 투표장에 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민의의 그런 어떤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답변이 많았는데 또 혹시 그 선거와 관련해서 소수였지만
기억에 남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네, 그 소수 의견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의견 중에 그 큰 혜택을 누리는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답변을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2, 3세대에서 나오기 힘든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선조들이 투쟁해서 얻은 기본권이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뭐 2,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역사적으로 봐도 뭐 5.18 광주 민주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항쟁까지 이 우리 먼저 가신 세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민주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고차원적인 해석이고 사실상 미국 같은 나라도 모든 국민이 골고루 투표권을 갖기 시작한 게 그렇게 몇십 년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예, 김동주 PD. 좀 전에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좀 생각해 보면 국민이 후보자를 심판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많지만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표를 통해서 발견된다는 얘기고요.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한 분도 계시는데 시민으로서의 권리니까 이런 부분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심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투표가 결국은 4년의 활동에 대한 기성의 정치인들에게는 4년 활동에 대한 자신의 재평가이기도 하고 새로운 정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펼치는 꿈에 대한 평가이기도 할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 많이 보이지 않지 않았나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단체에서 이번에 후보자가 내건 공약에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모두 따져보니까 뭐 300조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 중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공약을 하는 빌공짜 공약도 하는데 이번에 그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어떠한 공약을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2, 3세대에게 물어봤지만 대다수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공약 실천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즉 어떤 공약을 꼭 지켜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공약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즉 실제 구체적으로 공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단순하게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워낙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아서 그냥 단순하게 공약을 꼭 뭐 어떤 공약이 나오든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해주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그 의견은 복지국가 관련한 공약을 실천해달라. 그리고 국가 안보, 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비를 동결해달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 세대의 공약에 대한 생각도 조금 공교롭게 공약 중에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공약을 말씀해달라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2, 3세도 역시. 근데 장년층 세대도 역시 공약을 실천하는 공약을 해달라는 게 가장 많습니다. 5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는 국가안보, 복지국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거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공약 자체가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크게 느끼고 있고 세대별로 보면 40대 같은 경우는 71%가 무려 공약 자체를 지키는 공약을 해달라라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을 봐서는 공약이 말씀하신 빌공짜 공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선진국 같은 곳에서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 후보자가 내건 공약이 그 임기 동안에 얼마나 실천됐는지 이런 것을 검증해가지고 미리 발표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시민단체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일부 뭐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또 선거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주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태의 공약 실천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내용을 보면 그 지방선거하면 의원이 있고 지자체 기초단체장이 있고 또 여러 그 역할 광역단체장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마다 자기 어떤 위치에 안 맞는 공약을 많이 남발을 함으로써 일반 유권자들을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 3, 4, 5 세대별로 특별히 많이 나오는 의견이 있을 텐데 있다면 그 의견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것까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약 실천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실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와닿는 공약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교통비 즉 지하철이 비싸지는 것을 막아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 3세대별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 교통비가 비싸지면 당장 생활에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교통비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을 나타내셨고요. 특히 그 성별로 그 나이대로 봐도 이제 20대 부분에서 대중교통비를 동결해 달라라는 의견이 10% 있었고, 근데 30대의 경우에는 대중교통비를 동결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0%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30%는 뭐 자가용이라든가 대중교통보다는 그런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뭐 지키지 못할 공약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말만 하는 것은 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사실 어르신 세대는 표를 많이 해보시고 이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을 훨씬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의견이 계실까 했는데 오히려 더 시니컬한 답변일까 싶습니다. 하나라도 공약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이 계시고요. 공약을 지킨 다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공약들 중 50%만이라도 지켜졌으면 좋겠다. 뭐 50%도 안 지켜진다는 느낌이신 거고요. 어떤 분은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유가 신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공약은 안 읽어본다. 거의 비슷하고 지키지도 않고 믿음이 없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가운데서 현실적인 공약을 좀 지켜달라고 하신 분들은 서민을 위한 공약은 지켜줘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공약은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라. 복지 문제가 시급하다. 연금 같은 문제가 아직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공약에 대한 많은 점이 있지만 최근에 어떤 선거의 공약들을 보면 변별력이라고 할까요? 서로 다른 당, 다른 후보들끼리에 큰 차이점이 없는 것이 이번 뭐 공약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거의 비슷한 공약들을 하고, 근데 그 공약들이 4년간 하겠다고는 하지만 역시 똑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4년 후에 똑같은 공약으로 등장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증도 안 되고 사람들이 그 공약을 선거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 공약을 지키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애초 공약을 이제 개발한다고 할 때는 이게 정당 정치라면은 한 지자체에서 우리가 공항을 유치하겠다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지자체도 유치하겠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안 되거나 또는 둘 다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적인 그런 어떤 결정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선거를 앞두고는 정당의 그 지도부나 이런 데서 그 지방에 관한 공약 같은 것은 일관성 있게 잘 정리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힘을 받을 텐데, 그때 그 지역 주민에 필요한 일종의 선심성 그런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실제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 남발되는 거고, 또 4년 후에 실망하고, 이것이 또 국민 여론을 서로 악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2, 3세대의 경우에는 교통비, 그리고 4, 5세대에서도 서민들이 필요한 공약,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절실한 부분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지켜달라고 했는데,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런 어떤 2, 3세대, 4, 5세대에서 공약에 그런 차이가 나는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그 2, 3세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뭐 지하철 비싸지는 것을 막아달라, 아니면 뭐 터무니없는 공약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조금 뭐랄까요, 추상적인 의견과 구체적인 의견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고, 방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4, 5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래 사셨고 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2, 3세대가 느끼고 있는 그 수요가 역시 정확한 거라고 봅니다. 교통 문제에서는 역시 2, 3세대가 많이 그 수요를 혜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 혹은 이제 일자리도 없고 수익도 없는 관계에서 자기가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 세대의 그 애환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약에 잘 담겨 있는지를 보고 투표했느냐는 거죠. 이번
투표에서도. 그리고 보고 투표했다면 그것이 정말 저 후보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명확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지방선거를 매번 할 때마다 느끼고 있는 아쉬운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중앙정치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에 거의 많은 표를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 또는 이제 개발도상국일 때는 뭐 배고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보면은 그 엥겔 지수라고 해서 네. 그 생활비 중에 식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또 국가 수준을 나누기도 했는데, 제가 계속 교통비, 통신비, 사실 교통이나 통신비는 그 현대 생활을 하는 가장 필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용을 줄여주고 한다는 것은 즉 또 더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 두 분께서 이 공약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그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이제 안전 관련된 공약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이 서울 왕십리 쪽에서 그 지하철 추돌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때 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내건 공약이 이제 노후화된 지하철 그리고 노후 시설을 모두 전면 교체하겠다. 기한은 2020년까지 이렇게 내걸었지만 그 공약은 조금 예산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저는 지켜져야 할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약 가운데 시민과 함께 하겠다, 내가 당선된 지역 구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공약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을 만큼 또 선거에 즈음할 때만큼의 어떤 활동들, 그런 친근감 사실 보이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선되고 나면 절대 대중교통만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항상 그걸 보면서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실천하고 있구나. 저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훌륭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작은 것들을 실천해주는 공약들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 국가 차원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그 예산의 문제가 상당히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공약 실천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공약을 내세울 때는 그 공약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또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보면 항목이 거의 그대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다르게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너무 융통성을 두면은 또 그 사이에 또 어떤 편법 집행의 그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 보면은 아마 겨울철에 그 포장 공사를 하거나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은 아마 거의 그게 없어진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그 예산을 쓰지 않으면 또 그 예산이 다음에 배정을 못 받으니까 멀쩡한 그 보도블록도 또 부시고 다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집행의 효율성 또는 그 집행의 그런 어떤 경제성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아까 지하철 전동차 교체 이런 것도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많은 그런 부분이 되는데,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시민들의 그 발인인 만큼 그런 것을 다른 예산 조금 늦게 집행해도 되는 어떤 그 부분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되는데,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기 예산이 없어지면 또 자기 부처 또는 자기의 실국화 이런 부분에도 권한하고 관계돼서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시 차원의 그 의회, 그렇죠? 국가로 보면 국회 이런 데서 충분히 논의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조금 엉뚱하게 시민들의 어떤 그런 방향, 의사하고는 또 엉뚱한 곳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 그 두 분들은 그 당선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금 더 이제 시민, 우리 주민들과 좀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의원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번에 그 지방선거에 저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정확히 교육감, 뭐
기초자치단체 의원 그리고 뭐 광역자치단체 의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것이 실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것이 미진했는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공유를 하면 추후 지방선거 때는 조금 더 투표를 높이고 또 조금 더 나은 뭐 공약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 선거니까요.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위험성은 당선자에 따라서 정책이 180도 변하는 것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한쪽 방에서 일을 하다가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좀 공유되면서 이렇게 견주면서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한 지역이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저 180도 된 방향으로 또 가다가 서로 사람이 바뀌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누가 되건 별다른 정책의 변화 없이 그냥 쭉 서로 심지어 상대당 후보가 당선이 됐음에도 정책의 변화 없는 또 시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정가라는 것을 좀 잊지 말고요. 행정에 해당하는 가장 맥을 좀 짚어서 현실 가능한 것을 4년 내에 또 다 마무리할 생각도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일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당선자한테 바라고 싶은 말입니다. 사실 그 공무원 조직에서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려다 보면 아까 예산의 문제, 예산이 없다, 또는 조직이 없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세상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빠른 속도의 변화에 맞서려면 그 조직에 대한 어떤 그 개편에 대한 유연성이라든가 또 조직이 개편되면 사람도 예전에 보통 그 공무원 조직 보면은 사람을 몇 명씩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과장이 결정되고 국장이 결정되고 하니까 공무원 조직에서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끌어오면은 그 자리에 상위 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전문화되고 더 고도화되면은 그 몇몇 능력을 가진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예전에 하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라든가 사람에 관한 부분을 잘 쓰면 좋겠다. 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국장 밑에 기자가 최소 몇 명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보다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면 국장 대우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공무원은 상당히 약하고요. 또 하나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예산을 공무원들은 정해진 범위에 쓰다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와서 어떤 새로운 곳에 쓰려면은 이 변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회 같은 데서 잘 논의를 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체 국가의 그 대개조론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대개조론의 이런 부분에는 정말 이번에 당선된 각 지방의 어떤 그 리더들, 그 의원이라든가 기초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이 서로 또 따로 놀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국정이라든가 이것은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국정도 전체적으로 하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바람직한 쪽으로 이것을 개선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당선자들한테 이제 두 분이 바라는 점을 얘기했는데요. 시민들께서도 당선자들한테 바라는 점이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요청드렸을 텐데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그 공약을 역시나 실천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뭐 교통 요금 동결 공약 반이라도 지켜달라. 대다수가 공약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해주셨고요. 또 뭐 당선이 끝이 아니다. 당선이 돼서도 일반 서민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후보들 중에서 어려운 시절을 못 느껴본 사람이 많다. 서민들과 서로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4, 5세대에 가장 집중된 부분은 역시 공약 실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나는 공약은 공약 실천이고요. 역시 당선자들한테 바라는 것도 공약을 꼭 실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치인에 대한 요구가 50대, 60대에게서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국민 단합, 그리고 평생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이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세대별로 나온 의견도 이제 다르게 네. 나왔을 텐데 지금 뭐 종합적으로 네. 얘기해줬고요. 각 세대별로 어떤 의견이 주로 나왔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좀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방금 전에 그 후보들에게 이제 공약을 꼭 지켜달라라는 전 질문에서도 이제 그 대중교통 관련된 답변이 있었는데 역시 그 이번에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해달라고 했을 때도 대중교통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공약 실천이 70%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대중교통비도 일정 부분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교통비가 비싸질수록 생활에 타격을 준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뭐 엔겔 지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일반 가족들에게는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것처럼 이 우리 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에게는 대중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올바른 정치인에 대한 의견도 총 의견 중에 1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뭐 일전에 그 다양한 젊은이들이 뭐 어떤 자신의 의사를 개진을 하면 사실 묵인되는 경우도 꽤 많고 또 뭐 말을 뭐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최근에 그 선거를 시작할 때쯤에 그 공천을 해야지 무공천을 해야지 이런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 공천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의견을 좀 안 좋게 보는 젊은 층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우리 시민 2, 3세대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뭐 최근에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뭐 각종 뭐 정부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뭐 그 글이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런 논란 이후에도 또 다른 그 제3회, 제4회 뭐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통해서 이렇게 20대들이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을 했으나 사실 뭐 시위를 하는 도중에 뭐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준 20, 30세대 분도 계셨습니다. 40대 이상을 좀 보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공약 실천에 강한 부분, 꼭 실천해달라는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고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정치인이 되달라는 그 요구사항이 좀 더 많았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공약 실천, 올바른 정치인이 되달라, 그리고 국민 단합을 이뤄달라, 교육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많이 실천해달라고 한 부분이 조금씩 더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60대에 계신 분들은 올바른 정치인이 과연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좀 빠져 계신 것도 같고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정치인이다, 좋은 이번 지방자치단체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40대에 좀 많이 퍼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공약 실천 얘기 나오고 오늘 주로 이제 교통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교통비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40몇 년 전에 이제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대학생으로 오면서 그때 당시에 그 대중교통비가 한 10원 정도였습니다. 10원. 그리고 그때 정도의 라면 값이 한 20원 미만 정도였거든요. 네. 제가 요즘 지하철 타보면 지하철 기본 요금이 1,050원이던가요? 네. 그런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를 내려주면 만족하는지 혹시 그 구체적으로 이 정도는 내려줘야 되겠다라고 혹시 대답하신 분이 있었나요? 실제로 그 얼마까지 내려달라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대중교통비가 얘기가 나와서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쭤봤더니 그 교통비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오르면 이제 어느 학생분은 뭐 당장 학관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뭐 하루 왕복 2,000원이라고 해도 5일 곱하면 10,000원이고 대학생들에게 뭐 월 5만 원이란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오를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대중교통 문제는 그 거의 몇 년 동안 청년 세대에게 임금의 인상 수준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꾸준한 물가 인상 반영분이 지시되는 것이 그 대중교통비가 아닐까 싶고요. 그 현실화되고 나서 그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 오르는 거랑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 오르는 거랑은 체감 지수가 워낙 다른 부분인데 이 대중교통비가 특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도 그 40여 년 전쯤이지만은 그 학생 시절에 교통비하고 그때는 이제 담뱃값. 담뱃값은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은 거의 뭐 담배를 많이 핍니다. 저는 뭐 담배 끊은 지 한 5년 이상 지금은 됐습니다만은
아마 요즘 학생들은 뭐 담배 피는 비율이 아마 그때에 비하면 뭐 상당히 떨어지고 얼마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요새는 그 교통비 문제하고 또 이제 간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특히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통비 문제는 그 서민 또는 학생들이 많이 그 부담스러워하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당에서는 아예 뭐 무료로 승차하는 뭐 그런 것까지 있지만은 또 무료 승차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만 되면은 또 무료로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바쁜 젊은 사람들이 바쁜 러시아워 때는 좀 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런 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아주 급한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 젊은 사람들한테 배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그런 어떤 교통비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2, 3 또는 4, 5세대 중에 서로 공통된 의견도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근데 이제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있다면은 어떤 거고 혹시 차이가 나는 의견이 있다면 어떤 건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이제 공약 실천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장 공통된 부분일 것 같고요. 올바른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도 각 세대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고 복지국가라든지 평생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국민 단합을 이끌어달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르신 세대가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 올바른 정치인 부분 관련해서 이제 20대 같은 경우도 총 뭐 30% 정도가 올바른 정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올바른 정치인 관련해서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덧붙여 주신 게 사건 사고가 발생하니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최근에 그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우리 젊은 층들은 이러한 뭐 또 수습 과정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도 충분히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바른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여러 2030, 4050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약도 실천 잘하고 또 올바른 정치도 하고 서민들의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 학생, 젊은층들의 어려운 부분을 잘 해주면은 뭐 최고의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느낌이 옵니다만은 그 정치인들이 그 네거티브의 어떤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러지 않아도 세월호 때문에 많이 피곤한데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 정치 그 자체의 염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그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그 아이들의 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나왔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피곤했던 아마 이번에 피곤했던 선거에 어떤 부분을 꼽으라면은 그 부분이 좀 꼽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주변 분들한테 그 선거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이렇게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네, 그 주변 분들에게 선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선거에 관심이 없다. 뭐 기회가 되면 선거를 꼭 하자. 그러면서 이제 투표율이 낮다. 투표율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공약을 잘 지킨다. 이 말인즉슨 즉 그 공약을 잘 안 지키니까 투표율이 낮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선거를 해서 이제 선거는 투표는 이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선거 투표에 꼭 참여해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 권리를 행사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아까 초반에 그 선거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했을 때 휴일이라고 이제 2, 3세대에서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인지 이제 놀러 가지 말고 투표를 꼭 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모두가 투표를 해서 투표율을 올리자. 그러면 사전투표와 같은 투표 장려에 그 국가의 노력에 국민도 대답해 줄 것이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대다수가 계속해서 투표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표를 안 하면 당선자가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즉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투표를 참여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충 찍지 말자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또 여기에 반영이 안 됐지만 또 따로 얘기를 들었던 게 1인 7표제를 하면서 사실 그 공약을 살펴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지역의 후보를 뽑는데 그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경우도 솔직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냐라고 답변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김 PD는요? 가장 많은 의견은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같이 하자, 그리고 투표를 꼭 해라라고 조언하고 싶다는 말씀이 가장 많은데요. 무려 77%이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한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번 투표율은 70% 정도는 나왔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조사되는 것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답변을 적극적으로 투표에 대한 가진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투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다수가 투표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고 역으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국민의 권리이므로 꼭 해야 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좀 안 된다. 객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올바른 정치인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40대에게서 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지연 학연 따져서 투표하지 말고 자신과 지역에 맞는 공약을 내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자. 아마 어르신 세대 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에 관련된 정치 활동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을 당당히 거부하자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자신의 주권을 보였으면 좋겠다. 올바른 판단을 해라. 정치 구축에 힘이 보탤 수 있도록 투표하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소수였지만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신 시민들도 있었겠죠? 네, 물론 그 투표를 꼭 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이 뒤에서 말하기보다는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시민분 같은 경우는 이제 2, 3세대가 이제 뭐 불만, 불평등은 많이 하는데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서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게 아니냐. 말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반성해야 한다. 만 말씀인데 무슨 이유냐면 언론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갖자라는 답변이었고요. 또 하나는 당선자들도 지지율에 영향을 받으므로 반드시 투표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것도 물론 투표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총수로 따져보면 나를 지지한 사람이 전체 유권자 중에 얼마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법이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전 세대에 걸쳐서 얘기를 해보면 선거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뭐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셨죠? 어떤 의견이 많았습니까? 네, 먼저 그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선거를 진행해야 되냐고 여쭤봤을 때 먼저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고요. 또 그 네거티브를 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제 최근에 그 특히 올해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대결보다는 조금 네거티브 대결이 많이 나오지 않았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다음은 이제 요란하지 않게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정치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또 길거리 홍보가 보기 안 좋다. 국민의 참여지 강요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내주셨고요. 또 뭐 관피아를 앞으로 더 척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객관적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제 부정부패 선거 과정에서 이제 부정부패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이 척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답변 사항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는 부분에선 소수가 있지만 이 사전 투표제에 대한 얘기는 젊은 세대들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세대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크게 이번 제도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투명한 선거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 세대가 훨씬 많이 공정한 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많은 욕구를 가지고 계시고 과거의 경험이 조금 이런 것에 있어서 아직도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처음에 실시한 사전 투표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 지방선거 사상 이번이 50% 후반대 투표율로 상당히 높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우에 비춰봐서 높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아마 사전 투표제의 첫 시행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사전 투표제의 의미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지역 말고 다른 데서도 투표가 가능한 지역을 검색해서 거기 가서 신분증을 보이거나 하면은 투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이제 IT라든가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 네트워크가 발달되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나중에 보면은 그 시민들이 모든 것을 전자투표로 하기는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 전자투표를 하면 또 부정선거에 대한 해커들도 얘기가 있고 또 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그런 네. 것이 혼란을 초래하는 아마 그런 것이 나중에 영화도 될 수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그렇게 전자적인 부분하고 실제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결합된 그 선거를 해야 다 승복하고 또 국민들도 안심이 되고 아마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 전에 그 처음으로 전자개표가 등장했을 때 그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선거를 하면은 밤을 새워서 새벽 한두 시나 돼야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초저녁 내지는 아무리 길어도 접전 지역 말고는 그 한 10시 전에는 다 끝나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그 앞으로의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얘기 또 특이한 얘기가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뭐 특별한 얘기 중에서는 이제 따로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역시나 사전 투표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 준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사전 투표제에 임했습니다. 근데 현재 아직까지는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고 거주지는 인천인데 제가 사전 투표제 하는 날 서울까지 가지 않고 인천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제를 통해서 또 그 실제로 그 선거장을 가보니까 이제 관 내 투표, 관 외 투표를 이렇게 나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인천 거주하면서 인천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은 관 내 투표장으로 또 저같이 이제 인천에 거주하지만 실제 주소지는 서울로 돼 있거나 타 지역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관 외 투표지로 가서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전 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번에 선거를 참여할지 말지 망설였는데 사전 투표제를 통해서 실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사전 투표제 같은 경우는 그 투표 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다시 밀봉한 상태에서 나중에 개봉할 때는 그 봉투를 다시 찢어서 열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중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개표 지연이 돼서 논란이 있었던 지역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 IT적인 기술이 가미돼서 나중에 차차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직접 그 투표를 한 거주지에서 그런 입장인데요. 사전 투표제를 하려면 실제 그 전국 여러 군데서의 어떤 그 투표지가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건가요 이번에 오프라인에서? 혹시 거기서 뭐 인쇄를 해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화면상에서 그걸 찍은 것인지 실제 오프라인 투표지에서 한 건가요? 네, 오프라인 투표지에서 했는데 그 오프라인 투표지에 담을 봉투에 또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서울 거주지이기 때문에 투표는 인천에서 하지만 그 봉투가 나중에는 원래 주소지 서울로 이렇게 보내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서 지문을 딱 연결하면 주민등록에서 해당되는 지문으로 확인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투표용지를 출력합니다. 프린트를 해서 주고 그걸 기표를 한 다음에 다만 투표하면 예전에는 그냥 이 보통 투표는 접어서 그냥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편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게 되면 그것을 해당하는 선거구로 이송해서 개표하는 결과. 본인이 확인되면 거기서 인쇄돼서 네, 출력이 인쇄돼서 된다. 나옵니다. 예, 그게 의미가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거의 과정이 부분적으로 자꾸 전산화되고 자동화되면서 또 편리한 점도 있고 또 그것을 또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지금까지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면서 참여를 독려는 하지만 그 방법을 개선 안 함으로써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전투표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제가 처음에 사전투표에 의한 비율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상당히 사전투표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말도 들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선거에 대한 어떤
개선해서 관피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 주변에도 이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관피하면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막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공무원 중에서도 정말 0.01%, 0.001% 이렇게 아주 그 어떤 그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망각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정말 작은 숫자에 그 해독을 끼치는 그런 공무원들을 골라내서 국가의 어떤 그 새로운 개조 이런 부분에 동참하거나 반성하라는 의미로 관폐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모든 공무원 시스템이 뭐가 잘못되고 이런 어떤 측면보다는 실제 우리가 그런 어떤 아주 옥석을 구분해서 그런 사람을 벌 주고 못하게 하는 게 이 관폐하 개혁의 그 지름길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길래 제가 이번 선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2, 3세대, 4, 5세대 말씀 중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공통된 의견도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공통적이었던가요? 네,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아까 김동주 PD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제 2, 3세대는 조금 큰 의미를 뒀는데 이제 4, 5세대, 2, 3세대는 큰 의미를 뒀는데 4, 5세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요. 또 그 외에는 이제 선의의 경쟁 관련해서 이제 2, 3세대는 선의의 경쟁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4, 5세대에서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선의의 경쟁. 네네. 아무래도 이제 2, 3세대는 특히나 이번에 그 네거티브 경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책이 없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뭐 대다수 혹은 동일한 어떤 이미지를 많이 전 세대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차이가 났던 것을 조금 보면 유세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 젊은 세대 좀 짜증스럽게 보고 어르신 세대도 물론 짜증스럽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 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현재의 그 투표제도, 선거제도가 잘 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고 괜찮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어르신 세대는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는 2, 3세대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전 투표에 대한 열망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투표의 시간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2, 3세대의 의견 같고요. 지금의 투표 활동이 예전에 어떤 그 조금 잘못됐던 투표 시절에 선거 시절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지고 있고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이 아마 어린 세대의 특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선거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선거 전에 우리는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놓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느끼면서 정당이 사전에 후보를 뽑는 그런 과정의 선거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정당들이 뽑아놓은 추천한 후보자를 놓고 지금 선거를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정당이 그 후보자를 뽑는 그런 과정에서의 부작용들, 그런 어떤 부분, 경선 과정, 경선도 사실은 그 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 법에 정해진 그런 어떤 규칙 또는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당의 그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 그것도 이제 일종의 사전 선거라고 보통 본다면 그런 데서 좀 느낀 점은 없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그 특정 그 어느 시장 그 추천을 하는데 전략 공천을 했는데 원래 이제 공천 그 이제 그냥 공천으로 하기로 했는데 전략 공천을 통해서 갑자기 정당에서 후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그 지역 후보로 나서려고 했던 분이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몇 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단일화를 해서 최종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궁금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 전략 공천을 추진한 어느 한 의원분은 뭐 계란 세례도 맞기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무소속이 아닌 또 전략 공천 되셨던 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면 일단 논란이 있었던 것도 맞기 때문에 일단 경선 과정에서는 투명하게 모든 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일단 결과는 나왔으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결과에 대해서 좀 많이 따라주시고 또 의원 당선되신 분들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가지고 가서 그것을 공약 실천을 하는데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 여론방송도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선 과정에 있었던 그 과정에서는 물론 당원들의 대의원들의 투표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여론조사 혹은 당원들에 대한 그 전화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보통 양당의 지금 여당 야당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한 10곳이 넘는 그 지역구에 대한 그 경선 조사도 실시해 봤는데요. 결과에 대한 승복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항의하신 분도 물론 계시고요. 이 결과가 뭔가 잘못됐다고 의심부터 하거나 결과에 대한 어떤 그 흔히 말해서 계란 던지기처럼 일단 더럽히고 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첨예한 것이 경선 과정이고요.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선 투표보다 경선만 통과하면 당연 당선이 되는 지역도 있으니 아직도 그런 지역 감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이번 선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김은태 PD가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상 뚜껑을 열어서 정말 4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이 열심히 이번에 한 번의 기회를 가지려고 경선을 신청하고 경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그 경선 과정에서 만약 자기가 표가 모자라서 떨어졌다고 하면 승복이 될 텐데 전혀 다른 중앙당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자기가 되지 않았다.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몇 년 동안에 준비했던 기회를.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정치가 조금 가진 잘못된 부분 혹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그 후보자별 그 여론의 어떤 지지율 그걸 가지고 많이 참고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제 스마트폰으로 심지어는 뭐 지방에 있는 그런 쪽에서도 혹시 전화가 오면 응해달라. 이게 상당히 그 DB가 잘못돼 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되게 그 여론조사 할 때 그런 어떤 지역 간 후보자의 그런 거를 하면 그 자료수, 표본수라고 할까요? 그걸 몇 개를 가져가서 하십니까? 많은 곳은 물론 몇천 명에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이 비용을 거의 뭐 중앙당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 지역당에서 마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몇백 명 수준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지역에서 뭐 일반 시민에게 묻는다면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질문이 되겠는데 자기 당원에게 특별히 전화번호까지 지정해서 그 가운데서 무작위 전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선거를 많이 봤고 투표도 많이 해봤고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 그 여의도가 지금 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여의도 광장이라고 해서 그때는 그 한 후보자가 어느 날 연설을 하게 되면은 100만 명도 모이고 150만 명도 모이고 여러분들 아마 상상도 안 될 거예요. 요즘은 아마 그렇게 대중으로 모이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여겨지고 많이 모이는 것이 우리가 2002년도에 뭐 월드컵 응원하느라고 서울시청 앞에 모이는 뭐 그런 거죠. 예전에는 선거철만 되면 도대체 얼마 많은 사람 한꺼번에 모으느냐. 또 그러면은 그 모은 사람에 대해서 언론마다 한쪽은 30만 명 모였다. 한쪽은 50만 명 모였다. 한쪽은 100만 명 모였다. 이렇게 그런 것도 차이가 나고 또 그런 어떤 또 모인 사람의 그 사진 찍는 것도 아주 교묘하게 해서 그 왜곡시키는 뭐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 선거가 이제 미디어 수단이 변하면서 선거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요. 요번에 보니까 그 저도 이제 모든 SNS 뭐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그 유권자들한테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뭐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만 이번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공약을 실천해 달라 혹은 약속을 꼭 지켜달라 올바른 정치인이 돼달라 조금 약간 비판적인 성격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0대 어느 한 분의 의견처럼 먼저 비판과 비난을 하기 전에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도 행동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에 투표율이 뭐 전국적으로 총 투표율이 56.8%인데 이것을 세대별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20대 투표율이 그나마 조금 높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선거나 이런 활동에 좀 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저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과연 어느 방향에 있느냐라는 부분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근거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너무 좀 엄청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반영 혹은 방향성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지역에 해당되는 이슈는 정말 다르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사람을 제대로 검증해서 뽑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풍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결과가 양쪽 여당, 야당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어떤 충족감, 자만감 혹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더욱 정치로부터 멀어질 것 같거든요. 국민들은. 특별히 이번에 투표율이 높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수치도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을 수도 있는 사건들이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정치에 대한 혐오 혹은 좀 부정적인 시각 훨씬 팽배할 수 있다. 그것을 잘 읽고 조금 더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를 마련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마 이 정당 활동의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에 질문 하나씩 가벼운 질문 던져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거 흥미 있었다, 이런 부분 재미있었다, 또는 이건 좀 씁쓸하다라고 느낀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그 SNS의 힘이 좀 대단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그 서울시 교육감 과정에서 이제 잘 몰랐던 후보의 뭐 가족분들께서 이제 SNS 홍보 활동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잘 몰랐던 후보가 당선까지 되는 경우를 이번에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좀 다시금 SNS의 힘이 막강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 뭐 의사 표진을 한다든가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출 때는 더욱더 조심해서 이렇게 의견을 좀 말씀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SNS의 위력을 실감했군요. 네. 사실 이번 선거만큼 이렇게 특별한 재미 이런 뒷이야기들이 좀 많지 않은 선거도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 후보의 배낭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이 배낭을 메고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라는 부분으로 당선되자마자 배낭을 뭐 다시 증정하고 뭔가 이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봤을 때 조그만 상징성이긴 하지만 그런 상징성을 가진 후보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로 시민들과 소통의 도구로 정말 자기 자신이 소통을 넓혀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뭐 예전에 한국 출신인데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온갖 영업사원을 다 하다가 미국에서 시장에 당선된 분이 있었습니다. 강석희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거의 그 자기 지역구 몇만이 되는 그 부분을 거의 이제 찾아다니면서 소통을 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다른 인종이라도 그렇게 성의를 보이고 그렇게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시민들하고 자기의 지역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선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6번째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새롭게 당선된 의원들에게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잘 이끌어달라는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당선이 된 만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석준의 여론일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